어둠 속을 수놓는 화려한 퍼포먼스. 그 비밀은 LED가 부착된 특수 원단입니다. 단순히 의복의 재료로만 여겨졌던 섬유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우리 몸을 보호하고 패션이란 이름으로 시대를 반영하던 섬유가 스마트라는 수식어를 달기 시작한 거죠. 강철보다 더 강한 하늘의 실은 광범위한 응용이 가능합니다. 카본 자전거, 자동차의 부품, 그리고 항공기 제작에도 사용되죠. 다재다능한 첨단 기술의 집합체로 떠오른 섬유. 다기능, 고강도의 미래 소재는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혁신 기술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IT 기술력까지 더해지며 옷의 혁명을 예고하고 있죠. 인류를 보호하는 제2의 피부에서 미래의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떠오른 첨단 섬유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해봅니다.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요소로 꼽히는 의식주. 그중 의에 해당하는 섬유 산업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눈부시게 성장해왔습니다. 천연 섬유에서 합성 섬유로 그리고 첨단 섬유로 개량을 더하며 더욱 풍요로운 의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됐고, 의류를 넘어 다양한 산업으로까지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죠. 미국의 한 의류 회사는 기온과 체온에 따라 색이 변하는 카멜레온 청바지를 개발했습니다. 바지 한 벌로 두 벌을 입는 효과를 얻고 자체 프린팅도 가능하다네요. 후우 불면 유리 공예를 하듯 부풀어 오르는 섬유도 있습니다. 신기한 이 섬유는 형태를 마음대로 변형할 수 있어 조명이나 소품 등 인테리어용으로 널리 사랑받고 있죠. 패션은 라틴어로 창조하다는 뜻으로 인간이 만들어내는 모든 물건에 분류하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패션 산업이 독점하며 그 중요성을 짐작케 하죠. 그럼 인류가 섬유에 주목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간이 생활을 하려면 어쨌든 의식주가 다 확보가 돼야 되는데, 사실은 의복이 없다면 서로 생활하는데 좀 굉장히 불편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추우면 어쨌든 보온성 섬유를 또 사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원시시대로 따지면 사냥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몸을 보호를 해야 되는데, 그냥 피부와 어떤 자연환경이 그냥 맞닿으면 당연히 인체는 손상을 입을 테니까 그런 의미에서 당연히 필수적으로 필요한 소재인 거죠. 의복의 성능, 몸을 가린다, 추우면 따뜻하게 한다, 그 정도였지만 지금 연상을 한번 해보시면, 아웃도어 연상을 해보시면 본인이 산책, 걷기, 등산 이런 걸 할 때 땀을 흘리면 그 땀을 빨리 흡수하고 빨리 마르게 하고, 이러한 기능성, 그 다음에 비가 오면 방수, 그 다음에 땀이 나면, 열기가 나면 투습하는 기능들, 그거 외에도 이제는 더 많은 기능들을 부과하고 있는데 단순 기능에서 복합 기능으로 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21세기에 와서는 정말 하이텍, IT, BT, NT 이런 기술들하고 접목을 하면서 이 섬유가 정말 능동적으로 촉감의 변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첨단적인 기능을 가지는 그러한 것으로 변모가 되어서 그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액션 영화에 어김없이 등장하는 총격씬. 주인공은 방탄조끼에 의지한 채 화려한 액션을 선보입니다. 그렇다면 악당으로부터 주인공을 지켜주는 방탄조끼는 무엇으로 만들어질까요?
이건 역시 아라미드 계열의 섬유입니다. 겹겹이 쌓인 섬유가 그물처럼 총알의 회전을 막아내죠. 우리의 삶에 밀접하게 맞닿은 섬유 산업. 현대에는 섬유가 쓰이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그 가능성은 무한합니다. 다양한 기능을 탑재한 섬유는 그 자체가 첨단 기술이죠. 그 종류도 수십 종에 달합니다. 그렇다면 그중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신소재를 만나볼까요? 꿈의 소재라 불릴 정도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탄소 섬유입니다. 탄소 섬유란 탄소가 주성분인 매우 가는 섬유로 철보다 무게가 4분의 1로 가벼우며 강도는 10배 이상 강력합니다. 섬유로 자동차를 끌 수 있을 정도죠. 탄소 섬유의 가치는 앞으로 더 커질 전망입니다. 나날이 진일보하고 있는 섬유의 기능. 섬유의 역사는 아라미드, 탄소 섬유 등 고기능 특수 섬유 개발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의 첨단 섬유들을 만나러 가볼까요? 세계의 섬유 시장을 장악한 우리의 기술이 있습니다. 안양에 위치한 한 화학 섬유 회사. 이곳에선 세계인 10명 중 3명이 사용한다는 신축성 원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7년여의 끈질긴 연구 끝에 성과를 내기 시작한 스판덱스죠. 수영복과 스타킹, 기저귀 등의 광범위하게 쓰이는 원단. 스판덱스란 폴리우레탄을 주성분으로 한 신축성이 뛰어난 기능성 섬유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4번째로 스판덱스를 자체 기술로 개발해냈죠. 그렇다면 활용도가 무궁무진한 이 합성 섬유는 무엇을 대체할 수 있을까요? 바로 고무입니다. 고무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변형이 일어났을 때 회복이 되지 않는 성질이 있고, 스판덱스 섬유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회복률이 거의 95%에서 98%까지 되고, 일단 섬유로서 이제 옷을 만들 수 있으려면 이제 염색이 가능해야 되거든요. 그런 거 있고, 그다음에 그 일반 고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열화라고 해서 취화되는 성능이 그 오래 사용하다 보면은 이제 뭐 부러지거나 뭐 그런 깨지는 경우가 많은데, 스판덱스는 그런 열화에 강하고 그다음에 변색성도 좋기 때문에 섬유 용도로서는 되게 적합한 섬유입니다. 섬유계의 반도체라 불릴 정도로 고부가 가치의 섬유인 스판덱스. 양질의 스판덱스를 만들기 위해선 일정한 조건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생산된 제품의 일부는 선별해 연구실에서 무작위 테스트를 진행하는데요. 깐깐한 테스트를 거친 후에야 비로소 상품 가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는 섬유의 균일한 직경을 맞추는 것. 레이저로 실의 직경을 측정해 모니터링함으로써 오차의 범위를 줄이는 것이죠. 이게는 RM기라는 기계로서 실이 풀릴 때 실에 걸리는 장력을 측정해서 실이 얼마나 균일하게 나오고 있는지를 판단하고, 또 추가적으로 직경을 레이저 센서를 통해서 측정함으로써 마찬가지로 실이 얼마나 균일하게 나오고 있는지를 판단을 하는 그런 기계입니다. 섬유의 하자는 제품화를 했을 때 더욱 분명히 드러납니다. 원단의 층이 지거나 반사도가 달라져 줄이 그어진 것처럼 보이는 문제가 발생하죠. 또 섬유의 내구성을 테스트하는 것도 중요한 과정입니다. 일정한 장력과 마찰력은 섬유의 내구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기준. 그 수치가 일정하지 못하다면 섬유에 가해지는 힘을 고르게 분산하지 못해 원단이 금세 해져버리고 말죠.
한쪽에선 인장력 테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장력 테스트란 원단을 수차례 잡아당겨 끊어지지 않고 얼마나 버티는가를 보는 실험입니다. 스판덱스의 신축성을 알아보기 위한 과정이죠. 테스트기에 스판덱스를 걸어 섬유가 끊어질 때까지 위로 쭉 잡아당깁니다. 섬유의 측정 단위인 데니아에 따라 그 기준의 차이는 있지만 원래 길이보다 통상 7배까지 섬유가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뭐 요즘 새로 나오고 있는 것 같은 경우 이제 스판덱스는 이제 더 신도가 지금 수준에서는 보통 뭐 400%, 500% 정도까지 되는데 그거보다 더 신도가 높은 거, 그다음에 강도가 뭐 1에서 2g보다 더 높은 거, 예를 들면은 뭐 산업용 섬유에도 쓰일 수 있는 그런 고강도 스판덱스를 개발하는 게 앞으로 목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기능성 관련해서는 이제 냄새를 제거하는 스판덱스, 이제 원단에서 스판덱스는 이제 함량이 뭐 이렇게 높은 함량이 아니기 때문에 적은 함량으로서도 뭐 그런 흡치, 냄새를 잡을 수 있는 땀 냄새 같은 기능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섬유를 지금 출시했고요. 섬유의 변신은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무한한 진화를 거듭하고 이제 4차 산업과 연계한 진화를 준비하고 있는 첨단 섬유. 섬유의 미래를 전망하기 전에 그 역사부터 되돌아보죠. 최초의 섬유 기록은 이집트에서 발견된 유적입니다. 그리고 인도 인더스 강변에서도 기원전 5,000년 전에 만들어진 면직물이 발견됐죠. 유사 이전부터 인류가 사용한 섬유는 모두 천연 섬유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기후나 병해 등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문화가 발달하고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섬유 수요량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결국 천연 섬유만으로 충족할 수 없어 새로운 섬유 재료인 인조 섬유의 개발이 시급해졌죠. 산업혁명의 시발점 역시 섬유입니다. 당시 영국의 가장 중요한 산업이었던 섬유공업에서 방지 기계가 발명되면서 시작됐죠. 사람들은 더 많은 모직을 생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기계를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19세기 천연 섬유의 시대는 완전히 지고 물, 공기, 석탄을 원료로 만든 본격적인 합성 섬유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38년 미국의 화학자 윌리스 캐러더스는 획기적인 발명품을 공개합니다. 바로 최초의 합성 섬유인 나일론이었죠.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이제 생체 모방 기술이라는 용어가 많이 쓰이고 있는데, 사실은 그 인조 섬유 자체가 생체를 모방해서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아주 오래전에 이제 거미나 누에가 실을 뽑는데 사람도 실을 뽑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미 17세기 중반에 이제 그 로버트 후크라는 과학자가 거미나 누에처럼 사람도 실을 뽑을 수 있다라는 아이디어를 내었고요. 19세기 말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생섬유, 그 나무 껍질로부터 만들어지거나 하는 재생섬유를 이제 개발을 해서 많이 발달해 왔는데, 합성섬유라는 것은 이제 전혀 천연의 재료가 없는데 우리가 이제 합성을 해서 만든 섬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합성섬유를 만들게 된 것은 이렇게 끈끈한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물질이 무언가를 발견한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스타우딩거라는 사람이 1920년에 섬유를 만드는 물질은 이렇게 분자량이 크고 분자세가 길이 방향으로만 쭉 중합이 되어서 선상의 모양을 하고 있는 중합체다라는 것을 이제 발견을 했고요. 천연 섬유에는 면, 마, 실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대량 생산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뭄이 들었다, 홍수가 들었다. 그러면 면 전혀 생산되지 않죠. 그러다 보면 섬유 수요량이 있는데 그 수요량을 공급이 뒷받침을 못하니까 이렇게 계속 흘러가다가는 어렵겠다, 생활이 어렵겠다. 그러니 차라리 뭔가 사람이 직접 만들어낼 수 있는 합성 섬유를 개발해 보자라는 게 이제 시초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일론으로 스타킹을 만들자 발매 첫날 500만 켤레가 팔려나갈 만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던 실크보다 더 저렴하고 윤기가 흘렀죠. 그리고 화학 섬유의 제왕이라고 불리는 나일론의 성공은 제2, 제3의 합성 섬유의 등장으로 이어집니다. 주름이 잘 생기지 않고 모양이 변하지 않아 의류 소재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폴리에스테르. 열에 잘 견디고 햇볕을 오래 쬐도 영향을 받지 않는 아크릴 같은 합성 섬유가 발명됐죠. 이들은 지금까지도 3대 합성 섬유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화학자들은 더 쾌적하고 위생적이며 몸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섬유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섬유 산업은 패션뿐 아니라 우주항공, 스포츠, 자동차, 전기, 전자 같은 첨단 산업 분야로 그 범위가 더욱 넓어지고 있죠. 그럼 또 다른 첨단 섬유의 혁명을 만나러 가볼까요? 스포츠 섬유 과학 분야는 의료와 헬스를 접목한 융합 기술로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입는 과학으로 평가받습니다. 선수들이 입는 스포츠 웨어는 기록 단축에 도움이 되는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죠. 그래서 올림픽은 과학기술의 격전지라고 불립니다. (2009년) 국제수영연맹은 경기에서 첨단 수영복의 착용을 금지했습니다. 신소재 수영복 덕분에 세계 기록이 잇따라 경신되며 기술 도핑이라는 논란이 빚어졌기 때문이죠. 승패를 결정할 만큼 중요한 스포츠 의류 속 과학을 만나러 가볼까요?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연습에 열기로 뜨거운 태릉 국제 스케이트장. 스피드 스케이팅과 쇼트트랙 스케이트 종목은 순간적인 스피드업 효과로 승부가 판가름되는 스포츠입니다. 이에 국내의 기업들은 국가대표 선수들을 위한 유니폼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죠. 스케이트는 햄스트링, 허벅지 등 이렇게 중심을 잡는 코어 훈련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때 테이핑 역할이 들어가 있는 경기복을 입으면 아이들이 훈련을 할 때 그 기능성적으로 근력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과연 압박만으로 근력이 향상할 수 있을까요? 실제 훈련 과정을 통해 그 차이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자, 파워 점프 10번. 자, 한 세트 간다. 준비, 시작. 세계 무대에서 설날을 고대하며 실력을 갈고 닦는 평창 올림픽 국가대표 상비군들. 고된 훈련이 계속될수록 근육에 피로감이 쌓이며 선수들의 훈련 효과가 눈에 띄게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자, 10초. 눈을 감은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들어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근력을 측정해 보기로 합니다. 이번에는 기능성 압박 훈련복을 입고 같은 동작을 취해 보기로 했는데요. 선수들에게 충분한 휴식을 취하게 한 뒤 훈련복을 입고 한쪽 다리로 균형을 잡아보게 했습니다. 눈 감으세요. 시작. 다시 시작된 균형 잡기. 선수들은 전보다 안정적인 자세로 더 오랜 시간을 버텼는데요. 테이핑 기술을 접목한 훈련복은
근육 움직임을 고정시켜 피로도를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선수들의 평가는 어떨까요? 네, 제가 원래 중학교 때부터 무릎이 아파가지고 재활도 하고 테이핑도 많이 했는데 테이핑 같은 경우는 하면은 땀이 나가지고 이렇게 잘 벗겨지고 뜯을 때도 되게 따가워가지고 불편했었는데 이거는 신으면 그냥 잘 늘어나고 이렇게 잘 잡아주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근육을 많이 잡아주고요. 굽는 걸 좀 많이 방지해주는 것 같아요. 전에 이거 없을 때는 이제 근육이 퍼지는 게 많았었는데 이제 이거 차고 하면은 근육을 좀 딱 뭉치게 해주는 것 같아요.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스포츠웨어 전문 기업. 이곳에선 스포츠 의학 전문가와 재활의학, 의류학과 전문 교수들이 참여해 국가대표 선수들을 위한 기능성 훈련복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목한 것은 스포츠 의학에서 자주 등장하는 테이핑 요법. 이를 훈련복에 녹여냈죠. 이 기술은 국가대표 재활 트레이너로 활동한 엄성훈 대표의 경험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이 테이핑 요법 같은 경우는 여러 논문에서도 찾아볼 수 있듯이 선수들의 부상 예방이나 그다음에 재활 단계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특히나 이 Y자 테이핑 같은 경우는 이 관절에 적정한 서포팅 능력을 주어 선수들이 밸런스를 좋게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적정한 근력을 향상시켜주고 특히나 이 발목이 삐었을 때 염자 시에도 테이핑을 했을 때 더 많은 근력 수치를 발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훈련복은 근육에 얼마의 압력을 가하는 것일까요? 일반 의류와 기능성 훈련복을 입었을 때 실험자의 허벅지에 가해지는 압력 수치를 측정해 봤습니다. 저희가 압력을 가했고요. 압력 게이지. 압력이 제로에 가까운 일반 의류. 이제 실험자에게 기능성 훈련복을 착용시키고 허벅지의 압력 수치를 측정해 봤습니다. 그렇죠. 쭉. 과연 그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위로. 그렇죠. 힘 풀고. 수치가 제로에 가까웠던 일반 의류와 달리 압력이 10배 정도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기존의 일반 선수들이 입는 웨어에서는 압력이 전혀 걸리지 않거나 아니면 한 1 정도의 미세한 압력이 걸리는 수준에 그쳤다면 지금처럼 선수들이 훈련복으로 입는 컴프레션 웨어에서는 근육 라인이 진행되는 부분에서 점점점 더 강력한 압력이 구현이 됩니다. 이것은 마치 테이핑이 근육과 관절을 감싸주듯이 일정한 압력 수준으로 근육에 일정한 압력을 가해주는 그런 컴프레션 현상을 보여줍니다. 또 늘 추위와 싸워야 하는 동계 종목의 선수들을 위해 원적외선 방사 직물을 이용해 열이 고르게 잘 전달되도록 만들었죠. 근육에 전달되는 열을 측정해 봤습니다. 열 전달이 근육 부위에 더 잘 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는 낮은 온도에서 근육이 뭉치는 것을 방지해주죠. 이런 장점을 10분 활용해 신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한 기술로도 확장해 나갈 예정이라는데요. 앞으로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이 장애인 선수들뿐만 아니라 근육의 능력이 부족해져 있는 장애인들에게도 도움을 주고 그다음에 근기능이 저하된 노령자들, 고령자들에게서도 이제 곧 그 실버 시니어 시대가 점점 이렇게 열리게 되는데요. 그분들한테도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기능성 의류 그리고 기능성 제품들과 운동 방법들을 연구하는 것이. 지난해 독특한 특수 원단을 개발해 주목받고 있는 섬유 업체를 찾았습니다. 이곳에서 화제가 된 섬유는 해충과의 전쟁을 선포한 방충 가공 섬유. 최근 살인 진드기, 불개미 등 외래종 해충이 늘어난 만큼 이 기술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죠. 3년의 연구 끝에 특허를 등록한 방충 가공 기술은 방충제를 캡슐화해 원단에 넣는 방식입니다.
이런 해충 퇴치 섬유를 개발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까운 약국에만 가도 해충을 퇴치하는 기술이 접목되어 있는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이런 이 처리제들은 그 천연 식물에서 추출한 원액들을 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향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향기에 알러지가 있는 분들도 있고 그 향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는 해충이나 모기 같은 해충에도 작용을 하지만 사람한테도 이 영향을 줄 수 있는, 물론 이제 그 인체의 어떤 그 화학적인 독성 부분을 떠나서 개인적인 이 어떤 그 향에 대한 취향이 맞질 않아서 사용하지 못하거나, 또 하나는 너무나 이제 짧은 기간 작용을 한다는 단점이 있었죠. 소비자의 편차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 연구진. 무생 무취의 해충 퇴치 원료를 사용해 제품의 호감도를 높였습니다. 또 다공 구조의 플라스틱 캡슐 안에 해당 원료를 넣어 공기 중에 지속적으로 분출될 수 있도록 했죠. 방충 효과를 오래 유지하기 위해 원료 형태에도 각별히 신경을 썼는데요. 물에 녹지 않는 기름 성분이라 잦은 세탁에도 효능은 변함이 없죠. 그렇다면 그 과정을 살펴볼까요? 개발한 캡슐 분말을 물에 희석해서 원단에 도포해줍니다. 캡슐이 남아있는 한 그 효과는 영구히 지속되죠. 그러기 위해선 원단과 캡슐이 잘 붙어있는 것이 관건. 특수 고안된 접착제를 함께 코팅하는 열 처리 과정을 거치면 원단이 완성되죠. 우리가 접착제로 이 폼줄 자체를 붙여놓기 때문에 접착제는 원단에 잘 붙어있게끔 열 처리를 해서 큐어링을 시켜주는 거예요. 큐어링을 시켜주지 않으면 한 번 세탁을 하면 다 빠져나오기 때문에 열 처리는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 효과를 테스트해본 결과 해충 퇴치 원단으로 입구를 막은 쪽만 모기의 움직임이 둔화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방충 원료가 해충의 신경계를 자극했기 때문인데요. 이런 결과를 도출하기까지 힘든 날도 많았습니다. 국내 규격으로는 방충 처리되어 있는 원단이나 의류에 어떤 기준 물청치가 없습니다.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개발 초기부터 사용했던 기준은 미국 환경보호청 EPA 기준하고 그다음에 WHO에서 테스트하는 기준을 저희는 따랐습니다. 지금도 그 기준을 사용하는 것은 사실이고요. 기준이 없다 보니까는 이제 그 기준은 해외 기준을 찾고 또 안타깝게도 해외 기준에 맞춰서 테스트를 해야 되는, 그렇다 보니까 국내에서 테스트 받을 기관도 미비하고 설비도 미비하고 장비도 미비하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개발한 수준이 어디인지를 빨리빨리 체크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직 KS 등 인증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 방충 원단 분야. 외국의 기준을 차용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그 결실은 이제 막 열매를 맺었습니다. 국내외 기업에서 제품 상용화를 추진, 일부 해외 군복에도 적용된 거죠. 해충 퇴치라는 기능이 그냥 단순하게 모기에 물리지 않는 이런 단순한 목적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어떤 안전과 그다음에 복지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의류를 벗어나서 다른 다양한 제품에까지 적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해외 시장 개척에서 우리나라 섬유 시장이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좋은 기술들이 상품화돼서 우리나라 섬유 시장 전체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섬유의 변천사와 현대의 다양한 첨단 섬유들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그 마지막 챕터만을 남겨두고 있죠. 바로 섬유의 미래입니다. 그 이전에 전 세계가 섬유 산업의 사활을 거는 이유를 짚고 넘어가 볼까요? 중국을 중심으로 베트남, 인도 등 개발도상국의 섬유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저임금의 노동력을 기반으로 세계 섬유 시장을 잠식하고 있죠. 삶의 질이 높아질수록 섬유의 수요는 증가합니다. 앞으로도 그 잠재력이 어마어마한 시장이란 뜻인데요. 게다가 4차 산업과 연계한 섬유 시장의 미래 가치도 무궁무진하죠. 이것이 세계가 섬유 산업을 견인하려는 이유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말로 섬유 산업,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섬유는 옷이에요, 옷. 그러니까 소재가 아니고 옷이었고 옷을 많이 팔아서 어쨌든 우리나라는 수출을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벌었고 그걸 가지고 반도체, 자동차 산업에 투자해서 전자전기 분야를 일으킨 나라가, 그러니까 대표적인 나라가 우리나라고요. 다른 나라들 역시 다 마찬가지입니다.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을 섬유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모든 인류가 다 섬유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섬유가 지속적으로 아마 뭔가 이런 부침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건 있겠지만 아마 지속적인 산업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섬유가 사양 사업이라는 세간의 이야기는 이제 옛말입니다. 국내 섬유 회사들은 고부가 가치 섬유를 개발해 글로벌 시장에 내놓으며 첨단 소재 업체로 인정받고 있죠. 이미 최고급 패션 섬유 기업들은 국가 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옷들이 ICT와 융합해 스마트 의류라는 이름으로 현대의 트렌드를 반영하기 시작했죠. 내 몸에 꼭 맞는 맞춤형 제품을 즉석에서 만들어낼 수 있고 로봇이 필요한 정보를 읽고 움직임을 스스로 결정합니다. 스마트 섬유는 그 자체가 외부의 환경, 자극을 감지하고 그에 맞춰 반응할 수 있는 미래형 의류입니다. 기존의 섬유와 달리 스마트 섬유는 전도성을 띄어야 하죠. 여기서 얘기하는 스마트 섬유라는 거는 원체적으로 90년대 텍스타일이라고 저희가 미국에서 처음에 개념이 디벨롭이 됐고 거기에는 전자공학적 측면이라든가 컴퓨터공학적인 측면, 그러니까 전기적인 기능이 들어간 섬유를 스마트 섬유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례를 들자면 구글하고 그다음에 옷을 방직을 하는 이제 리바이스, 그 두 개의 큰 회사가 완전히 다른 분야를 하고 있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같이 일을 한다는 것은 융합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 디바이스 기반, 그다음에 섬유 기반의 산업들이 합쳐져서 그 융합을 이루어내는 거죠. IT 어떤 부품들을 접목을 해야 되는데 그 IT 부품 자체가 플렉시블하진 않죠. 유연하진 않고 신축성이 없으니까 그 부품 자체를 다 전도성이 있는 섬유를 사용을 해서 플렉시블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면 태블릿 PC나 지금 휴대폰은 사실 플렉시블하지 않지만 거기에 들어가 있는 어떤 부품들을 다 신축성 있는 소재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면 똘똘 말 수도 있고 접어서 주머니에 편하게 휴대할 수도 있고. 웨어러블 디바이스란 말 그대로 착용할 수 있는 IT 제품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궁극의 목표는 사람들이 항시 입는 의류가 될 것으로 짐작되죠. 이런 의미에서 스마트 섬유는 진정한 웨어러블 시대를 여는 열쇠입니다. 벌써 일본의 한 섬유업체는 통신업체와 손을 잡고 생체 정보를 취득하는 스마트 의류를 개발, 실제 병원 도입까지 추진 중이죠. 그렇다면 전 세계 스마트 섬유 시장의 규모는 향후 어떻게 변화할까요? 스마트 섬유 시장은 오는 2020년까지 15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거란 예측. 하지만 아직 현실적인 문제도 존재합니다. 지금의 웨어러블의 개념은 상당히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만한 기능을 구현해 줄 수 있는 소재 개발이 아직 많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섬유라는 것 자체가 고분자 기반의 어떤 전기가 흐르지 않는 부도체 물질입니다. 그런 부도체 물질에 전기 전도도, 전기가 흐를 수 있는 기능을 첨가를 하게 되고 전기가 흐르는 어떤 전자의 공유, 금속, 이온 결합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계적인 변형이 같이 올 수 있다라는, 그래서 전기적인 그 측면뿐만 아니고 기계적인 특성도 동시에 가져야 되기 때문에 소재의 발전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그 IT 관련된 것, 뭐 BT, NT 관련된 것들이 의복에 녹아가려면 그 섬유를 공부하고 의복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첨단 산업을 적어도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지식을 겸비를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모든 것이 디지털화 되어 가기 때문에 섬유를 개발하는 분들도 뭐 코딩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있거나 이런 기술하고 접목이 되어야 하고 또 그런 분야의 인재 양성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옷은 사람이 입고 이동하며 구김이나 마모처럼 손상이 발생하는 소재입니다. 의복의 전자 회로를 접목하기 위해선 엄청난 기술 혁신이 필요하죠. 그 기술의 핵심은 섬유 형태로 전극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전도성 섬유를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에 달렸습니다. ICT와의 융합으로 섬유 시장이 점차 새로운 영역으로 발전을 이어가고 있는 거죠. 미래형 첨단 섬유를 연구하고 있는 국내 대학의 연구진. 신소재 공학을 연구하는 이미정 교수 연구팀은 지난해 옷감처럼 실로 짜는 메모리를 개발했습니다. 기존에 이용되었던 소자에서는 필름 형태나 이제 딱딱한 기판 위에서 많이 공정이 진행이 됐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옷감을 이용하기 때문에 기존의 증착 장비가 이제 고가인 증착 장비가 필요 없고 간단히 이제 상온에서도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정적인 부분에서도 간소화 및 이제 가격 절감에 대한 효과를 가지고 올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옷감끼리 서로 엮이기 때문에 기존에 구현할 수 없었던 이제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직접적으로 이제 적용을 할 수 있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세대 컴퓨터 메모리로 각광받는 저항 변화 메모리는 구조가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연구진은 알루미늄이 코팅된 실과 탄소 섬유를 이용해 저항 변화 메모리 성질을 띠는 옷감을 만들고 있죠. 방법도 간단합니다. 편집기로 두 재료를 직조해 접합하는 거죠. 두 실이 교차하며 절연체와 전도체의 특성이 번갈아 나타납니다. 이렇게 완성된 전자 옷감은 소자의 성능도 그대로 유지되며 세탁을 하거나 구부러지고 뒤틀려도 안정적으로 동작을 할 수 있죠. 이 공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의상 디자인과나 이제 뭐 공업 디자인과 그리고 컴퓨터 공학과 등과 같이 협업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느끼는 게 저희가 갖고 있는 이런 뭐 소자를 제작하는 과학적인 기술만으로는 좀 더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부족한 부분이 좀 많은 것을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런 전자 소자들이 옷감에 직접 이제 따로 부착되는 형식이 아닌 이제 옷감 자체가 소자화가 되면은 이제 보는 사람으로부터도 이제 좀 심미적인 요인이 향상이 되고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제 거부감이 없이 친인간적으로 저희가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자 옷감의 특성을 평가하는 연구진. 안정적인 저항 변화가 나타나는지 실험해 봤습니다. 그래프 분석 결과 전류의 세기에 따라 저항값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요. 섬유가 전기 회로의 역할을 담당했기 때문이죠. 고가의 복잡한 반도체 장비 없이 간단히 만들 수 있는 전자 옷감. 이를 잘 활용하면 스마트 섬유의 생산도 먼 미래의 일이 아닐 겁니다. 저희 전자옷감을 이용을 해서 이제 전자옷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직조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소자가 늘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늘어나지 않고 어떻게 직조하느냐에 따라 늘어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그렇게 직조를 해서 소자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센서를 만드는 게 하나의 목표이고요. 또 다른 분야로는
이 소자가 작동을 하면서 산소에 대한 반응이나 이제 기압에 대한 반응을 또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연구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과학을 입고 새로운 첨단 산업으로 화려한 비상을 꿈꾸고 있는 섬유 시장. 이제 영화 속 투명 망토나 스마트 패션을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날도 머지않았습니다. 팔색조의 매력을 가진 첨단 섬유의 미래상을 예측해 볼까요? 지금 그 섬유 자체로 봤을 때, 의류 산업 자체로 봤을 때도 사실은 아무런 기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시장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단순히 우리가 피부를 보호하고 몸을 보호하는 외부 환경으로부터 뿐만이 아니고 어떤 패션적인 의미가 가미이 됨으로 인해서 산업적인 발전이 너무 크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에 어떤 그 전자, 기계적인 물성이 들어간 기능성 스마트 섬유가 활발히 적용이 된다면 그 산업적 가치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하는 분야는 일단 병원에서는 간호사들이 다 환자들을 일일이 다 감당하기 어려운데 그러한 환자복에 그런 걸 적용한다면 뭔가 환자의 어떤 상태가 체온, 심박동, 혈압 이런 것들이 저절로 이제 체크돼서 간호사분들한테 이제 그 정보가 전달이 되겠죠. 그리고 유아, 그러니까 미아라 그러죠. 길을 잃어버린 미아들 그 위치 추적하는 데 편할 거고, 그 다음에 치매 환자들, 노인분들 이런 분들한테 되게 편할 거고요. 그것이 의복으로 다 최종적으로는 적용이 되어서 우리가 입은 옷에서 그러한 그 첨단 기기들의 작동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패션 산업은 또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굉장히 필요한 항목 중에 하나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섬유는 인류의 태동과 함께한 역사이자 인류가 끝없이 도전했던 영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첨단 기술과 만나 미래를 이끌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된 첨단 섬유. 앞으로 또 어떤 한계를 뛰어넘을지 기대해 봅니다.